오늘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건규 대표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 그 한국에서 그 가치 투자로 유명한 네. VIP 자산운용 그쪽에서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예, 16년 동안 그 근무했습니다. 창업 멤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따로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역시 그 어떤가요? 그 투자 철학이 가치 투자 이런 네.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물론 저희 이제 가치 투자를 이제 기본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바뀐 환경에 따라서 좀 적응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는 조금 더 이제 다변화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뀐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과거만 하더라도 이제 가치 투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패러다임이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성장 투자랑 가치 투자가 약간 별개 내지는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사실 이제 성장주 투자와 많이 다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성장주로 좀 분류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 과연 이게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봤을 때는 그 구분이 되게 모호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330조 원인데 이제 보유 현금만 해도 100조 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는 사실 시장 평균 대비해서 그러니까 낮지 않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투자했을 때는 약간은 뭐 성장주, 이제 가치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분리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상당한 교집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장주로 분류할 수 있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주식들은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상당주의 주식들은 이제 성장주, 가치주 어떤 쪽으로 분류되게 해도 약간 좀 중간에 좀 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이 교집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제 현재 국내 증시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일단 네. 3월 폭락장 이후에 금융시장은 V자 반등을 했죠. 물론 네. 이제 실물 경제 쪽은 아직 어렵지만,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대기 자금도 뭐 60조가 고객 예탁금이 뭐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뭔가 유동성은 아주 풍부한 것 같은데, 네. 현재의 그 주식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실제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정말 한창이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은 사실 줄긴 줄었습니다. 거의 한 12에서 15% 정도 전체적인 이익이 다운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한 포인트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이 한 45%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55%의 기업이 기업 이익이 줄었지만 45%의 기업은 코로나라는 엄중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이익을 증가시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견조하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봤을 때 개선될 만한 여지들이 많이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사실 그 기업의 어떤 그 생존력 같은 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기업은 더 어려워지지만, 네. 그나마 좀 괜찮은 기업은 다른 경쟁자들이 어려워지면서 네, 더 어떤 그런 그 좋아지는 효과를 네.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편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이제 무역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보는, 오히려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5G 관련된 장비, 그리고 뭐 TV, 가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비를 좀 둔화시키거나 이제 시장에서 좀 퇴출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건 이제 반등 이후에 상당히 높이 올라왔잖아요. 네, 상승세를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 실물 경제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버블이다 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새로운 어떤 한국 주식 시장의 어떤 재평가가 네. 유동성에 힘입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일단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대의 초반에 이제 차화정 장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글로벌 생산 기지가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열심히 수출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 자동차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최종재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생산을 이제 수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중국의 자금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봤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약간은 손해를 봤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조금 승기를 잡게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어떤 주식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나 어떤 이익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현 시점에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동학개미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과거 얘기고 좀 네. 많이 떨어졌을 때 네. 지금처럼 오른 상황에서도 투자하는 게 맞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운 좋게 좋은 시점에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진화가 필요하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켓 타이밍 측면에서 이제 1,400대 들어갔을 때 이제 수혜를 봤던 케이스는 최근에 이제 이런 유혹들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은 2,400이 됐으니 이제 좀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2,000대부터 시작됐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마켓 타이밍은 제대로 잡았을지 몰라도 이거를 2,400이 끝이냐, 2,600이 끝이냐, 뭐 2,800이 끝이냐 이런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마켓 타이밍보다는 이제 개별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개별 기업별로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400대는 사실 이제 어떤 주식을 투자해도 사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장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2,400대는 사실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좀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재지 말고 개별 주식을 봐야 되는데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투자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이나 훈련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으로 하는 개인이라고 봤을 때요. 네. 지금 그냥 바로 투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일단은 근데 이제 스터디를 좀 해야 되나요? 네, 스터디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투자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자신이 생겼을 때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는 네.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예.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많다 이런 얘기가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무슨 소리야 지금 집 사야지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해야지 주식은 위험해 왜 해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있는 집단의 어떤 분위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대부분의 정말 89, 90%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다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주변에 이제 주식으로 돈 번 케이스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케이스 봤을 때는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 케이스도 봤지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번 케이스도 굉장히 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어떤 장이 오든지, 적절한 투자를 하면은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우리 개인들은 이제 투자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보통 나이 드신 네. 분들은 그냥 은행에다 차곡차곡 저금하면 되지 않아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물론 네. 지금 저금리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성장 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임금만 받아도, 그러니까 저축만 해도 사실 부자가 될 수 있는 케이스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시장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결국에는 예금을 해서는 사실은 부를 쌓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고 더 이상의 임금 상승률도 높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두 가지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주식 중에서 결국에는 하나를 굳이 저는 이제 포기하고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잘만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그 열풍이라고 할까요? 네, 예. 일단 뭐 거기 투자했다 하면 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다 몰리는 것 같은데 가치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치주와 성장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일반적인 분류가 이제 가치주하고 이제 성장주를 약간 좀 동떨어지게 좀 보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시장 환경 자체 좀 바뀌었고 이제 교집합적인 부분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성장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뭐 시가총액이 330조 정도 되는데 보유현금이 100조 정도가 되고 그리고 뭐 PR이나 뭐 시가배당률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이런 이제 독특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상당수의 이제 상장 주식들은 이제 가치주 성격도 있고 이제 성장주 성격도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만큼의 이제 약간 흑백 논리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성장주만 수익이 좋다 뭐 이런 시장 자체 좀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에는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 밸류에이션이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투자할 만한 수준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치주는 역배열이다, 차트가.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네. 일단은 현재 인기가 없고 네. 그리고 가격의 그 상승이 별로 없어 보이는 네. 그런 주식으로 이미지가 오거든요. 네. 일단 가치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한번 해주시죠. 가치주는 이제 저는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린 정의는 그러니까 성장성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제 주가가 이제 쭉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이익 훼손이 좀 크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특별히 가치주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이익이 실적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같이 떨어졌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제 싸져야지 그게 이제 가치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 하락 속도보다 사실 이제 이익 하락 속도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이제 가치주 투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식들은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고, 근데 이익이 성장했고 어떤 주가도 올라 있지만 이제 이익의 성장 속도가 더 가파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도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익의 성장의 어떤 가파름 뭐 이런 부분들 어떤 눈높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 가치 투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언택이라는 게 이제 네. 화두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 비싸잖아요. 네. 예. 그런 비싼 거는 일단 피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보통은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언택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익 레벨이 더 가파르게 오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별 기업별로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언택트주 중에서도 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조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P 곱하기 Q. 그래서 가격하고 이제 수량이 얼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2분기 때는 이제 P와 Q가 이제 동시에 증가했던 시기. 가격도 오르고 이제 수량도 증가했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P가 사실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제 2분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역학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는 이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트렌드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성장주가 보여줬던 이제 주가의 궤적이 결국에는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을 때는 또 기대치가 또 그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피크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떤 주식을 팔고 나오지 않으면은 좀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호황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 수 있고 어떤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그 투자 기간을 보통 어떻게 잡으십니까? 워낙 장기 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약간은 오해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원래 투자할 때 초기의 목표는 롱텀을 보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보고 투자하고요. 다만 이제 그 투자 기간이 짧아지는 케이스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주가가 너무 급등한 경우, 그래서 어떤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이 치고 올라간 경우에는 이제 단기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떤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털이 생각보다 이제 좋아지지 않거나 이제 나빠지는 경우,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인 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애초 투자할 때는 이제 롱텀을 보고 투자하지만 이런 이제 다양한 케이스로 인해서 투자 기간이 이제 짧아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그 뭐라 그러죠? 그 ETF 붐이 네. 일고 있잖아요. 네. 이 ETF 열풍이 불고 있는 데는 또 그런 반성도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네. 펀드들이 네. 제대로 수익률을 못 내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치주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로 돌아서고 있다. 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사실 이제 그 가정이 맞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의 자금의 흐름이나 어떤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순환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2010년 한 중반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의 전성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주식을 골랐을 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더 이상 이제 수익이 더 이제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인덱스 펀드, ETF 내지는 패시브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쪽으로 많이 옮겨간 상태이고요. 지금 반대로 다시 저는 액티브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많이 액티브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제 인덱스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액티브 펀드가 더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이쪽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기반 여건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약간 K자 반등 하듯이 약간 오른 것들은 오르고 내리는 것들은 내리다 보니 결국에는 액티브 펀드 내에서도 차별화가 많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액티브 펀드에는 현재는 저는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 왜냐하면 그만큼 머니 무브가 이미 발생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액티브 펀드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티브 펀드를 이제 왜냐면 잘 모르는 분들은 네. 뭘 투자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면은 그냥 그 전문가에게 맡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어떤 사모펀드 그 헤지 펀드들 네. 보면은 수익률이 정말 좋단 말이죠. 네. 괜찮은 곳들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조금 그 수익률에서 떨어지니까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펀드를 고를 때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전년도 이제 저는 수익률? 전년도 수익률보다도 그러니까 과거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한 레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편입되어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그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산을 사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돼야지만이 펀드에 가입 의미 있게 펀드를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판단, 개별 자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지만이 의미 있게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금은 이제 뭐 저금리 시대고 투자를 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이제 셀러리맨들, 월급쟁이들도 이게 적립식으로 뭔가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만 가지고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는 게 저는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최근에도 이제 최근 사례에서도 보듯이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큰 부자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스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회사도 성장하고 회사 주식도 갖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내가 근무하고 있거나 내가 들어간 회사가 이제 사실 이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이라도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라는 부분이 어떤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내가 동업자가 돼서 같이 그 수혜를 누리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지금 미국 시장 지난주에 이제 상당히 좀 폭락했었죠. 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서 한 5% 가까이 쭉 빠지다가 다시 네. 또 말고 올라가서. 네. 근데 어쨌건 그래서 좀 조정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보니까 네. 또 우리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이게 이제 동학개미들의 힘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워낙 미국 시장 내수장이 크고 미국 시장에서 1등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어떤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글로벌 넘버원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근무를 하던 분이 이제 한국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충분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체적인 자산,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자산은 이제 국내에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가 약간 답답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미국을 찾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업사이드가 좀 크지 않거나 혹은 그러니까 위가 좀 막혀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뭐 빵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약간 위가 좀 뚫려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는 많이 없다 보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있지만, 아까 이제 뭐 중국과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뭐 좀 수혜를 보거나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위가 뚫려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가 최근에 이제 인기를 이제 끌었던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해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금융이라든지 유통 부분을 좀 향후에는 좀 패러다임의 어떤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좀 위가 좀 뚫려 있는 기업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NC 바이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인공 피부 시장에 이제 마켓쉐어 1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보다 이제 10배 큰 시장이 이제 새롭게 열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서프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PC 원격 제어 시장에서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도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5일제 근무를 넘어서서 이제 4일제 근무까지도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도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게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알서포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1년 사이에 한 10배 정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바이오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 시장의 어떤 답답함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국내 기업의 어떤 투자의 매력도를 좀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국내에서 모멘텀이 있다 해도 네. 결국은 나스닥이 무너지면 이제 다 폭락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실물 경제는 안 좋으니까요. 네. 최근에 어떤 이런 폭락이, 그러니까 나스닥의 어떤 폭락, 이러한 움직임들이 네. 사실은 이제 하향, 반전, 추세가 반전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네. 이런 현상이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요. 뭐 조금 더 이제 지나봐야지 아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학개미 운동하고 약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과거에 보면은 사실 이제 개인들의 매매 패턴이 이제 지수가 떨어졌을 때 팔고 오히려 좀 올랐을 때 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이제 반대 패턴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서 사실 이제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미국보다도 어떤 뭐 좀 나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유보금이 많이 쌓이면서 사실 국내 기업들이 좀 망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장회사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급적으로 받쳐준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고 했을 때 국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받쳐줄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과거의 어떤 주가 패턴에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현실화되고 이제 좀 수급적으로 받쳐주고 국내 어떤 투자 분야가 좀 발달돼서 좀 대중화됐을 때는 어떤 과거와 같이 이제 미국 시장이 깨졌을 때 국내 시장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네.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한국은 좀 든든하게 지지가 네. 되는 것을 보고 이건 역시 동학개미들의 힘 아니냐, 네. 개인들의 매수세. 네. 그래서 예전과는 좀 패턴이 좀 달라졌다. 네. 좀 미국이 무너져도 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니까 국내 이제 일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비중이 좀 올라왔을 때 그 역할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좀 지분율을 봤을 때는 한 30% 중반대, 한 35%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30% 초반대, 한 31%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 봤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국으로 이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4%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0%가 아니라 25%가 됐다, 20%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영향력이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한정 빼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희망적인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네. 외국인들의 자금이 나스닥으로 좀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지금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네. 계속 전고점들을 뚫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러한 투자 열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너무 버블이 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테슬라 네. 같은 경우. 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10대 주주로 올라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주식을 매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을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성장주가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대치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충족됐을 때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젠간 한계치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그런 빵 주식이나 이제 뭐 테슬라 이런 주식들도 언젠가는 그 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다만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80%는 안전자산을 했고 그냥 20%를 좀 위험자산을 하는데 그 20%를 그냥 미국 주식을 가져가겠다. 사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를 그런 기업에 투자했다. 좀 너무 성장주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몰빵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위험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외 투자 열풍이 불게 된 거는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5년 전에도 뭐 2천이었고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10년 맞습니다. 전에도 2천이었고 네. 뭐 지금도 2천.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좀 올라왔다 해도 다시 내려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네. 재미가 없다. 네. 장기 투자 안심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네. 미국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가더라. 네. 이게 이제 딱 최근 몇 년간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이 현상 때문에 더 몰리는 것 같은데 네. 한국 주식 시장 또 계속 그런 식으로 패턴이 가지는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합니다. 왜냐면은 시장 자체는 박스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권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개별 주식을 잘 고른다고 하면은 박스권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에 외출도 못하고 어떤 뭐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잠재적으로 어떤 욕구는 많이 쌓여있지만 소비에 대한 욕구는 쌓여있지만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잉여 자산이 좀 쌓이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런 이연 수요가 이제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는 이런 이제 이연됐던 이연 수요가 이제 코로나가 뭐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만약에 그 시점은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봤을 때는 글로벌 소비가 한번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또 다른 히스토리를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항상 갇혀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편견이고 그 갇혀있는 장에서도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갇혀있는 장이 내년 됐을 때는 새로운 역사를 좀 쓰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기대 섞인 바람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중 문제, 미중 갈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물론 압도적으로 많지만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흥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지수대가 이제 크게 재평가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경쟁 관계가 끝나고 그러니까 누가 1등이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시기가 어떤 뭐 주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혹은 어떤 시장의 성숙도라든지 뭐 재무제표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 있을 때는 부동산이 이제 오히려 투자 배력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시기의 경제에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장은 하지만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들어오면서 어떤 자금을 끌어들인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누가 1등이 될지 이제 확실하지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성장하고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주식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기관 투자자나 이런 투자자들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좀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중 문제가 이제 11월 그 미국의 어떤 대선을 앞두고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은 쉬었다가 그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 가을 이후, 뭐 11월 대선 이후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마켓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까?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지. 근데 저는 이제 경험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해서 돈을 버는 케이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자 된 케이스를 단 한 케이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이제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될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누가 당선될지가 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을 때 어떤 주식이 오를지 내지는 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경제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대선이 있고 흔들릴 거니까 이제 팔 거야라고 하면은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시점을 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올라버렸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제 2,400대 팔았는데 2,600이 됐다. 그러면은 절대로 사실
사실 주식에 다시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맞춘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한 가지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뭐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 백신이 뿅 하고 나타났다. 그럼 사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변수만 보고 시장에서 이제 나가야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그 재테크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좀 부족하고요. 경험도 부족한 이런 개인들 입장에서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어떠한 투자 패턴 혹은 투자 원칙 철학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회사가 정말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뭐 누가 좋다더라, 뭐 약간 소문에 근거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막연한 기대를 갖고 투자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조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살펴봐야지만이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실력이나 어떤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거든요. 네. 매수나 매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좀 참고가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번에 맞추려고 하면은 절대로 맞출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이 이제 일반인들이 투자한다고 봤을 때는 저는 저축 개념으로 조금 조금 더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00만 원이 나오면은 100만 원 저축하듯이 100만 원어치 이제 주식을 사고, 그리고 뭐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나오면은 2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쌓아가다 보면은 사실 이제 마켓 타이밍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한 방에 들어가지 이제 마켓 타이밍이 필요하지만 분산 투자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사실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 이제 그 타이밍이나 매도 시점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네.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정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로우 데이터든 어떤 정보든 어떤 보고서든 그러니까 누구나 손쉽게 약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발품을 파느냐, 누가 먼저 이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방대한 자료를 이제 살펴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해진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본인이 대부분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관련된 부품 회사에 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어떤 뭐 소식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차 내가 이제 잘하는 영역을 좀 넓혀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좀 중소규모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개인들이 가치 투자, 이 뭐 장기 투자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중소형 규모의 기업들을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일수록 조금 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심플하고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변수가 좀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고 투자하면 중소형주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중소형주가 좀 더 이제 변동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알고 투자했을 때는 대형주보다도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수익이 많이 나거나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식이나 이해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얼마만큼 그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얼마만큼 잘 알고 알고 있는지 네. 그런 노력을 해서 네.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네요. 하여튼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건규 대표의 이 투자와 관련된 팁들을 한번 잘 적용해 보면 네.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뉴 노멀이니 뭐 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그러한 주제로 뭐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네. 그런 책들까지 많이 나올 정도로 뭔가 흐름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네. 투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과거에 좋았던 주식이 이제는 더 좋은 게 아니고 과거에 좀 외면받던 주식이 지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 우리 대표님도 네. 뭔가 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시각이 바뀌어서 네. 새롭게 좋아 보이게 된 종목들, 저 섹터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조금 가려져 있지만 지금 사실 안 좋은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라든지 정유, 이제 철강, 뭐 해외 플랜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약간은 공급 과잉이 좀 진행되어 있던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같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안 좋아진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회복은 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이제 경기가 이제 개선이 되면은 화학주가 무조건 오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들이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는 결국엔 저는 이제 IT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장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런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업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버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가격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년에는 다시 이제 투자가 재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어떤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현대차가 애니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이제 전기차들이 이게 상품성을 높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미국 시장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별성이 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떤 수혜가 가능한 업체들을 선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가시성 내지는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4개 업종이 다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업종에 따른 종목들이 다 수혜의 규모가 다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 그 측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게 괜찮을지를 어떤 자료를 보고 평가하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 자료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관련된 부품주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량을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배가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 내에서 이제 마켓셰어가 늘어나냐 줄어드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 단에서는 이제 봄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가 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그러니까 좀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요인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런 요소들을 다 챙겨봐야지만이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반도체 업황을 떠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갤럭시 노트 20인가요? 네. 그거의 어떤 판매량 추이를 보면서 네. 좀 반등 폭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그래서 이제 서버 투자가 내년에 재개되냐가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화웨이가 반도체,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납품 못하지만 또 한 가지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휴대폰 그 매출에 대한 어떤 차질 가능성이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연간 판매량이 한 3억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2.5억 대 정도, 그리고 애플이 한 2억 대 정도를 연간을 팝니다. 근데
2.5억대 되는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1억대로 축소된다라고 하면은 1.5억대만큼의 어떤 삼성이나 애플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범위가 생겨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새로 나오는 어떤 신제품 기종들의 어떤 시장의 평가 이거는 좀 열외로 근데 봐야 이제 될까요? 그건 저는 열애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과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뭔가 개선돼서 나오는 그 스펙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개선된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제 신규 모델이 왔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수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신규 모델에 대한 매력도라기보다는 이제 상반기 때 이렇게 휴대폰 판매량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3월달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 세계 휴대폰 판매량이 거의 한 40% 정도 수준, 이게 100이 정상 수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0%가 축소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화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60%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을 보는 중요 포인트는 개별 어떤 아이템의 매력도라기보다는 시장의 반등. 그러니까 과거에 축소됐던, 올해 이제 축소됐던 시장이 정상화되느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메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가 과연 제재로 인해서 이제 휴대폰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느냐. 근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휴대폰 판매가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 10% 정도 수혜를 보면은 여기는 20% 30% 정도 그러니까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낙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더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하방 산업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쪽을 전방 산업인 이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 추이에 따라서 여기보다도 그 뒤쪽에 그 네, 뒷단의 곳들을 회사들이 예. 저는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대차와 관련해서도 네. 지금 전기차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차에 적용되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네. 이게 이제 핵심 경쟁력인데 네. 과연 우리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겠느냐 네. 예,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를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은 난 게 아니라 지금도 테슬라 조차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될 수도 있냐면은 현대차가 차만 잘 만들면은 테슬라한테 그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사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거나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언택 그 코로나 이후 이 네. 언택이라는 화두가 떠오르면서 이제 부각된 업종들과 네. 무너진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네. 여행주, 항공주, 네. 무슨 뭐 영화 산업 네.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곳들의 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행이나 항공을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거나 좀 수그러들지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행이나 항공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더 후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당장 조금 개선됐다고 해서 당장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뭐 현지에서 뭐 이제 뭐 약간 동양인에 대한 어떤 뭐 안 좋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혹은 뭐 해외에서도 이제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 다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률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되게 예측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굉장히 좀 나중에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는 투자를 좀 꺼리게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중반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혹은 올해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냐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막 안심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컨택트 관련된 것들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와 비슷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저는 차라리 면세점이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이제 그 따이공들, 이제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들의 어떤 매출액이 굉장히 좀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요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일단은 여행은 못 와도 사실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보다는 차라리 비슷한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저는 면세점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 백신 네. 혹은 치료제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개발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것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택 관련된 주들 네. 이때는 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네. 그때는 이런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언택 이제까지의 주도주가 앞으로도 쭉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근데 이제 그 산업적으로 약간은 조금 약간 하향 트렌드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화학이나 철강 이런 것들은 코로나에 가려져서 다 같이 안 좋아진 걸로 보이지만 하향 트렌드가 그러니까 원래. 산업적으로 하향 트렌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 산업이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고 이게 일시적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살아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다 같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 폭도 굉장히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언택이냐 컨택이냐 뭐 이 분류보다도 그냥 개별 기업을 딱 봤을 때 이 회사가 이제 그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뭐냐,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느냐, 이 포인트로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그 장단점을 보고 투자를 네.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네. 전체 위에서 전체 경제 흐름과 거시경제를 보면서 네, 탑다운 섹터를 방식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더 개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종목을 찾는 결국 거.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거나 조금 이제 투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버텀업으로 했을 때 네. 종목을 선별하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하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존재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 의미를 인정해 주거나 혹은 앞으로도 존재 의미가 계속 존재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오는 기업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뭐 경제 용어로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사 이제 경쟁력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 그러니까 생각해 볼 네.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을 찾는 데는 여러분들마다 얘기 들어보면 아이디어가 다 틀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골라내는 방식들, 네. 추출하는 방식이 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종사하는 업종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경쟁 상대 내지는 누가 봐도 이 회사 잘해 이런 회사에 이제 첫 번째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투자 모임을 좀 활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견제가 되거나 혹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휴대폰 부품의 전문가지만 이제 진행자님은 뭐 예를 들어서 제약 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서 제약 전문가다. 혹은 제3자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회사에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와 관련된 소식들을 가장 좀 빠르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지식들을 좀 대신해서 좀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도 굉장히 좀 확장이 좀 빨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에는 잘 네. 골고루 좀 분산을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을 네, 때.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이 가장 즐기시는 네. 자산 배분 방식 혹은 네. 포트폴리오 현재 시점에서의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상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좀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의 어떤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상장 주식을 60%를 갖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백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으로도 이제 상장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상장 주식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장 주식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내에서 그러니까 주택은 하나 갖고 있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 갖고 있고 나머지 금융 자산 중에서 60% 정도까지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 40%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이든 예금이든 뭐 금이든 아니면 해외 자산이든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맛에 맞춰서 좀 변형시켜 나가면은 좀 포트폴리오 좀 이쁘게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 네.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어쨌건 이 하반기에 좀 그래도 괜찮은 어떤 섹터나 종목이 있다 생각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IT,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이제 5G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영역을 밖에 넘어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업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주식단으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좀 선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를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은 하반기는 그냥 개별주 장세. 그래서 이제 개별주를 누가 잘 고르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사그라들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재평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수요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재평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개별주 투자, 그리고 내년은 시장의 어떤 재평가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재평가를 한다라는 의미는 제대로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국 시장은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는데요. 뭐 이연됐던 수요가 한 번에 이제 폭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좀 억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전 세계적인 역사로 저는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경기가 악화돼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당수의 어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이연 자산으로, 그러니까 자산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이제 소비 욕구들이 저는 이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비하고 싶어 하고, 너무나 여행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될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글로벌 소비 수요가 한번 크게 뛰는 순간이 내년에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전제는 이제 코로나가 네, 뭐 어느 종식이 정도 조금 더 이제 수그러 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아니면 그 치료제나 백신 같은 네. 게 완벽하게 좀 개발이 되거나. 네. 근데 이제 저는 완벽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치료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뭐 중증으로 가지는 않겠네. 뭐 이런 생각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경제는 확실하게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네. 요새 주린이라고 그러나요? 주식 네. 어린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댓글도 저희 많이 달리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름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이 뭐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때로는 생각과 맞아서 네. 뭐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네.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무엇이 됐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투자와 관련된 소양을 쌓일 수 있는 책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래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도 한번 공유해보고 반론도 한번 들어보고 나도 한번 반론도 한번 제시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성장을 해야지만이 뭐 초기 이제 운 좋게 진입 시점은 좋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책 하나 뭐 어디 그 이제까지 보시면서 가장 투자 이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도움이 됐던 책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투자의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주린이들을 위해 정말 좀 기초를 이런 부분들은 꼭 봐야 된다는 부분만 조금 수록해서 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내가 더 공부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확정시켜 나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온 겁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나왔고요. 작년 네, 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와 함께 현재 주식 시장의 그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투자해
해나갈 수 있는지 여러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참 좋은 인사이트를 받은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뭔가 이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한번 가시면서 투자하는 데는 뭔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